지금 일본에서 겪고 있는 피해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미국의 대학교 강연장에서 중국인 교수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에 다니고 있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만 말해도 저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할 때는 꼭 앞에 학교 이름을 붙이며 말하게 돼요. 이건 저의 정말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거든요. 하버드대에 다닌다고 하면 보통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녀 돈이 많고 똑똑한 엘리트 집단의 집약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서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데 완전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식사는 할 수 있었고 메디케이드 덕분에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또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세 보조도 받았어요. 이런 지원들이 있어 우리는 그나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애매하고 힘든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바로 저소득층의 기준을 애매하게 도달하지 못한 그 위의 소득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득은 적은데 정부의 지원도 못 받아. 오히려 저소득층에 분류된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제시카의 가족이 그랬어요. 그들의 소득은 저소득층 기준을 겨우 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했죠. 의료보험료, 집세, 식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제시카는 종종 학교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다고 말하곤 했죠. 이런 환경에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때문이에요. 제가 15살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교육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죠. 그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해준 영상은 정말 제 운명을 바꿀 만큼 큰 전환점이 됐어요. 공부의 신이라는 프로였는데 가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 얘기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본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의 이야기는 제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 후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학습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특히 고3 수험생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공부를 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했어요. 이런 노력으로 저는 점점 성적이 향상됐고 결국 하버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입학 에세이에서도 제가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받은 영감과 그로 인한 변화를 솔직히 썼죠. 하버드 입학사 정관들은 이런 저의 독특한 경험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죠. 하버드대에 입학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는데 제 생활은 예상과 다르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특히 동아시아 학수업에서 만난 마이클이라는 학생 때문에 자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죠. 마이클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가들이었죠.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중국의 우수성과 위대함만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그로 인해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마이클의 행동은 점점 더 문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는 그저 중국 문화의 열등한 모방일 뿐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죠. 우리의 첫 충돌은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한 토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그것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나 그게 뭐 대수냐. 중국의 5천년 역사에 비하면 한국 문화는 그저 찰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한글조차도 중국 문자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제가 나서기도 전에 우리 동아시아학과 학생들이 먼저 마이클의 주장을 반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역사 전공인 제시카가 나서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로 중국 문자를 모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현대 문화를 연구하는 브라이언은 K-팝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퍼포먼스 스타일은 세계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의 구조를 바꾼 혁신적인 현상이야라 덧붙였죠. 심지어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에밀리아조차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야. 한국 문화가 과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한 거지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걸 보며 저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어요. 제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동료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학문적 분석을 통해 그가 편견을 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내에 특별한 교수님의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 교수라고 하더니 중국 교수님이 온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는 중국 교수님에 대해 신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처럼 중국몽에 빠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연할 때 그들의 편향된 사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에밀리, 너 장웨이 교수님을 모르는 거야?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죠. 그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장웨이 교수님은 베이징 대학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셨어요. 그분의 명성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예언 능력으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려니 했는데 친구들은 그의 예언이 여러 차례 적중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장웨이 교수님의 과거사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고 해요. 그의 연구 결과가 종종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 장웨이 교수님은 학문의 자유를 위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셨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특별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강연 시리즈가 공지되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수강 신청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받을 정도였어요. 저는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언 능력이라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가 중국 정부와 맞서 학문의 진실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결국 저도 장웨이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운 좋게도 추첨에 당첨되어 수강 기회를 얻었죠. 첫 강연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의 예언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이 등장하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집중되었죠.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놀랍게도 남북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북한 내부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은 통일 이후 한국이 간도 지역을 편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할 테지만 국제법과 역사적 증거가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분석은 계속되었어요. 러시아의 극동지역 일부가 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흥분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장웨이 교수님의 분석이 계속되는 동안 강의실 뒤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자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편향된 시각이에요. 중국의 영토를 한국이 가져간다니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군, 나는 단순히 현재의 추세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뿐이요. 이는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자국을 배신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할 뿐이요. 국가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오. 마이클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강의실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곧 다시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죠. 장웨이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는 일본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태풍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일본의 지질학적 취약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달 전 예측했던 대로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그는 이어서 경제적 측면을 언급했어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최근의 재해 대응을 보면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류큐와 북방 영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류큐, 즉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독립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도 일본의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예측했던 대로 일본은 지금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저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했어요. 교수님의 예측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화될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지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켄지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켄지가 말을 마치자 교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켄지 군, 당신의 애국심과 자부심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추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와 경제 침체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켄지는 여전히 불만인 표정이었지만 교수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측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런 분석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기 위함이죠. 이 짧은 대화는 강의실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느껴졌기 때문이죠. 일본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강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엿보였죠. 장웨이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강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이클을 포함한 모든 중국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비관적인 전망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터질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 언급했죠.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티베트, 신장, 내몽골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강해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실제로 독립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이클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한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을 모욕하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나는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반박했지만 교수님의 논리적인 설명에 점점 밀리는 모습이었죠. 결국 그는 좌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중국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것은 진정 강대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는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하는 동시에 더 충격적인 예측을 담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일본의 쇠퇴, 중국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낼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강력한 경제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제난이 심화되면 극동 지역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이 가장 유력한 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이 지역은 독립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보호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들어 한국의 부상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과거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일부는 흥분된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의 강의 시리즈가 끝난 후 하버드 캠퍼스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모여
교수님의 예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죠. 도서관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이 모두 대출되어 품절 상태였고 국제정치학과와 경제학과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해 장웨이 교수님의 예측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학습 그룹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언어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죠.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흥분과 불안,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장웨이 교수님의 예측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한국에서 직접 변화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제 결정을 들은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조차 내가 옳았을지도 모르겠어. 나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어라고 말하더군요. 한국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언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장웨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보내온 엄청난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중국 교수의 예언대로 된다면 미래의 한반도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